자, 그러면 우리 나가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군집의 종류까지 했었죠? 군집의 종류 다시 복습하면 군집의 종류는 육상 군집과 수생 군집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육상 군집은 산림, 초원, 사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생 군집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이냐 민물이냐에 따라서 해수 군집이랑 담수 군집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자, 산림 보게 되면 층산 구조를 가지는데 그것은 이제 숲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빛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이었고,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도 한 번씩 읽어보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것 같고, 그다음 군집의 생태 분포도 보게 되면 수평이랑 수직 분포가 있는데 수평 분포는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위도에 따라서, 그리고 같은 위도라면 강수량에 따라서 어떤 식생들이 나타나는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직 분포에서는 같은 지역에서 높이에 따라서 본 건데 높이가 높아지면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알겠나요? 근데 왜 높이가 높아지면 기온이 낮아져요? 얘기했었나? 다 했네. 자, 그러면 이제 군집의 천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천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에 따라서 식물 군집,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생물 군집이 어떻게 변하는가인데 우리가 주로 다룰 것은 식물 군집이라서 시간에 따라서 이 식물의 집단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과정을 천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군집의 종 구성과 특성이 달라지는 현상을 천위라고 하고, 천위는 크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요. 1차 천위와 2차 천위로 구분이 되고 1차 천위 같은 경우에는 건성 천위와 습성 천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차 천위는 무엇이냐면 용암이 막 식어서 만들어진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 그 다음에 2차 천위는 원래 식물이 있던 곳에서 산불 같은 경우로 이제 식물이 사라지고 다시 시작이 되는 천위를 2차 천위라고 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자, 1차 천위입니다. 특징은 토양이 없는 불모지에서 시작되는 천위예요. 토양과 그냥 땅덩어리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용암이 막 식은 곳은 토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토양이 뭐예요, 그러면? 그치. 식물이 뿌리 내려서 자랄 수 있도록 고운 입자의 흙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영양분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토양이라고 하는데 용암이 막 식었어요. 그럼 거기에 식물이 바로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양이 없는 이 상태를 불모지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천위를 이제 1차 천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과정을 한번 볼게요. 건성천위인데 그냥 육지에서라고 생각해주면 좀 편할 거예요. 알겠죠? 맨 땅입니다. 척박한 땅, 용암이 막 식은 땅이에요. 자, 그럼 이때는 토양이 없습니다. 토양이 되려면 이 거대한 이 암석 덩어리들이 다 쪼개져가지고 고온 입자로 돼야 합니다. 자, 그럼 누가 쪼개주냐? 지으르라는 게 쪼개주는 거예요. 지으르는 어떤 애들이냐면 그 곰팡이와 그 다음에 조류, 알지? 조류? 걔네들 공생체입니다. 그래서 이 조류가 이 맨 땅에 바로 본인이 어떤 영양분 흡수하거나 이런 건 안 되기 때문에 누구랑 같이 사냐면 곰팡이랑 살아요. 이 곰팡이는 자신의 몸이 실처럼 쭉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균사라고 하고 이 균사들이 쭉 뻗어서 여기에서 이제 조류가 흡수하지 못하는 조그마한 물, 그 다음에 무기염료 이런 것들을 흡수해줘가지고 누구한테 주냐면 광합성을 하는 생물인 조류한테 전달을 해줘요. 이 조류는 이거를 받고 광합성을 합니다. 그럼 광합성 산물인 영양분들이 있겠죠? 이거를 다시 곰팡이한테 주면서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유류는 산성 물질을 계속 내기 때문에 이 암석을 계속 풍화를 시켜서 쪼개주게 됩니다. 그래서 토양이 조금씩 생기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끼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척박한 땅에서 이끼류가 자라기 시작해요. 지유류가 들어오고 이끼류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풀들이 자라기 시작해요. 여기까지는 토양의 형성 속도와 수분량이 천위의 주요 요인입니다. 그래서 토양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빠르게 만들어지느냐, 수분량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식물 군집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끼가 있고 풀이 있어요. 누가 더 키가 커요? 풀이 더 크죠? 그러면 빛이 있을 때 누가 이 빛에 대한 경쟁에서 이길까요? 풀이 이깁니다. 그래서 풀이 우점하게 되는 초원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다가 저 멀리서 이제 나무의 씨앗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관목의 씨앗이 들어와요. 자, 관목이 뭐였죠? 관목? 관목 높이가 대략 2m 정도인 작은 나무들이에요. 자, 2m 정도인 나무랑 한 15cm 정도 되는 풀이랑 누가 더 커요? 나무가 더 크겠죠? 그럼 빛에 대한 경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관목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관목이 많은 양을 차지하는 우점하게 되는 관목림이 되는 거예요. 관목림이 된다 해서 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요 생태계에서는 풀보다는 관목이 훨씬 더 우점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양수와 음수가 나오는데 우리 교목이었던 거 교목 기억나요? 교목이 뭐예요? 교목? 높이가 8m 이상 더 높게 자라는 나무들을 교목이라고 하는데 이 교목을 빛에 대해서 분류하게 되면 약한 빛에도 잘 자라는 나무들이 있고 강한 빛에서만 잘 자라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강한 빛에서만 잘 자라는 나무들을 양수라고 하고 약한 빛에서 잘 자라는 나무들을 음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수의 씨앗이 훨씬 더 가볍고 멀리 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목, 양수와 음수의 씨앗 중에서 양수의 씨앗이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관목림 사이에서 양수들이 막 자라기 시작해요. 관목은 최대한 2m 정도밖에 못 자라는데 이 교목인 양수는 한 8m까지 자란단 말이죠. 그럼 빛에 대한 경쟁에서 관목이랑 양수 중에 누가 이기겠어요? 양수가 이깁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양수가 우점하게 되는 양수림이 형성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양수림 내부에서는 어린 양수의 나무들도 자라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저 멀리서 이제 음수의 씨앗들이 날라와서 어린 음수도 자라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숲의 내부에는 빛이 잘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잘 안 들어오겠죠. 그러면 양수의 묘목과 음수의 묘목 중에 누가 더 잘 자라기 시작할까요? 음수의 묘목이 더 잘 자라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양수와 음수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있는 혼합림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어떻게 돼요? 음수가 점점점 커져가요. 그래서 음수가 커지니까 이 양수들한테 들어가 빛을 다 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양수보다는 음수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음수림이 만들어지게 돼요. 일반적으로는 이게 극에 있는 상태 가장 끝 단계입니다. 그래서 극상이라고 불러줘요. 알겠나요? 볼게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건성천이라고 하고 습성천이는 무엇이냐면 빈 영양호예요. 영양적으로 비어 있다. 왜냐하면 바로 땅이 파였고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뭐 식물들이 자랄 수 있거나 이런 게 거의 없어가지고 빈 영양호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주변에서부터 이제 흙이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수생식물들도 조금씩 자라서 나타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호수의 물에 영양분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부영양호라고 해요. 자, 그러다 주변에서 흙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메꿔지겠죠? 그래서 수번을 형성을 하고 이끼 등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여기가 다 흙으로 메꿔졌어요. 그럼 뭐가 되냐면 초원이 되는 거예요. 다음 단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에서부터 시작되는 천이를 습성천이라고 해요. 알겠나요? 볼게요. 토양이 없는 불모지에서 시작되는 천이를 1차 천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식물 군집이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 개척자에 해당하는 지류와 이끼류가 들어온 후 토양이 형성이 되고 새로운 종이 들어오면서 마지막에 안정된 상태인 극상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건성천이에서 여기까지는 이제 토양의 형성 속도와 수분량이 천이의 주요 요인인데 이제 초원부터는 빛의 세기가 천이의 주요 요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수.
양수의 종자는 음수에 비해 작거나 날개가 있어서 이동성이 음수보다 큽니다. 따라서 음수보다 먼저 들어와 식물 군집을 형성하게 돼요. 알겠나요? 자, 그럼 건성천이 볼게요. 다시 글로 정리하면 용암지대와 같은 건조한 곳에서 시작되는 천이입니다. 척박한 땅인데 생물이 거의 없는 척박한 땅, 맨땅, 바위, 용암, 대지 등이 있습니다. 자, 지이류와 이끼류. 최초로 나타나는 개척자가 지이류인 거고, 지이류는 산성 물질을 분비해서 바위의 풍화 작용을 촉진시켜서 토양을 만들어줍니다. 토양이 형성되고 난 뒤에 이끼류가 자라기 시작을 해요. 자, 초본이 자라면서 기존의 우점종인 지이류, 그 다음에 이끼에 대해서 빛에 의해서 경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빛에 대해서 이긴 초본이 우점이 되고 지이류는 감소하고 식물 군집은 초원이 돼요. 그다음 관목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우점종인 빛에 의해 경쟁하고 경쟁에서 이긴 관목이 우점종이 되면서 초본은 감소하고 식물 군집은 관목림이 됩니다. 자, 그다음 양수, 혼합림, 음수림인데 양수는 무엇이냐면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자라는 교목으로 대부분은 침엽수입니다. 소나무 정도는 외워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소나무, 은행나무, 버드나무 등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음수는 그늘진 곳에서 잘 자라는 교목으로 대부분은 화렵수예요. 참나무, 밤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가 있습니다. 참나무과의 열매들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그랬죠? 참나무과의 열매를 우리는 통틀어서 뭐라고 해요? 어떻게 알아서 도토리인 거? 도토리입니다. 여러분 도토리묵 먹죠? 그거 다 참나무과의 열매로 만든 거예요. 자, 밤나무. 밤 혹시 따봤습니까? 언제 가서 따봤어요? 그쵸. 보통 시골에 가면은 밤나무가 있고, 밤 딸 때 어떻게 해요? 뭘로 따요? 장갑 끼고. 그쵸. 그 다음 긴 장대 같은 거 사용하나요? 대나무 끝을 갈라가지고, 사이 밤송이 사이 넣고 똑 떼면은 이게 똑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갈나무, 떡갈나무 등이 있어요. 소나무, 참나무는 기본적으로 외워두는 게 좋아요. 자, 양수림. 양수가 자라면서 기존의 우점종이 관목과 빛에 의해 경쟁하고 경쟁에서 이긴 양수가 우점종이 되어서 관목은 감소하고 식물 군집은 양수림이 됩니다. 자, 혼합림. 양수림에서는 양수의 묘목과 음수의 묘목이 빛에 대해 경쟁을 합니다. 그렇지만 빛에 대해서는 당연히 음수가 잘 이기면서 잘 자라겠죠? 그래가지고 혼합림을 형성을 합니다. 자, 음수림. 자, 극상이에요. 혼합림에서 경쟁에서 이긴 음수가 우점종이 되어서 양수가 감소하고 음수림이 되어서 극상을 이루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로 안정적인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자, 습성천이, 연못, 호수 등 수분이 많은 곳에서 시작되는 천이로 빈영양호, 부영양호, 이끼, 수번이고 그 다음에는 앞에 내용과 같아져요. 자, 빈영양호, 영양 염류가 적어서 플랑크톤이 적은 호수로 부식토가 적어서 수생식물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부영양호, 영양 염류가 많아서 플랑크톤이 많은 호수로 생물의 생산력이 큽니다. 이끼류, 수번, 흙, 모래, 흙, 모래. 진짜라니 선생님한테 개그 좀 칠 수도 있지, 그치? 수업 잘 듣고 있죠? 자, 볼게요. 흙, 모래, 유기물들이 쌓여서 형성된 습지에 이끼류가 들어오고 초본류가 자라면서 습지를 형성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초원부터 음수림까지는 앞의 내용과 같아요. 이게 1차 천입니다. 자, 2차 천이는 무엇이냐면 식물 집단이 있었는데 거기 산불이 나서 식물이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뭐가 남아있을까요? 토양이 남아있습니다. 자, 토양이 남아있고 그 토양 속에는 여러 가지 식물의 뿌리, 그 다음에 종자들이 남아있고 영양분들도 남아있을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식물이 빨리 들어와서 자랄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2차 천이라고 합니다. 기존 식물 군집이 산불이나 산사태 등으로 파괴된 후에 토양이 남아있는 곳에서 시작되는 천이를 2차 천이라고 합니다. 토양이 있다는 얘기는 토양의 수분, 양분 등이 풍부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 기존에 남아있던 종자나 뿌리 등이 의해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초원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1차 천이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군집의 조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집을 구성하는 종의 구분이에요. 우점종, 희소종, 지표종, 핵심종이 있습니다. 자, 우점종, 개체수가 많거나 넓은 면적을 차지하여 그 군집을 대표할 수 있는 종으로 다른 종과 비생물 환경에 영향을 주어서 군집의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보통 산림의 이름은 우점종의 이름을 따요. 내가 어떤 산에 갔는데 여기에 소나무랑 이제 참나무가 있긴 하지만 소나무가 훨씬 더 많아요. 걔네들 소나무림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천이도 배웠으니까 우리 여기 옆에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그 굴다리 있죠. 거기에 공원 있는 거 알아요? 공원 혹시 가봤어요? 거기서 뭐 했어요? 술 먹었어요?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공원에 가서 나무들 혹시 본 적 있어요? 나무 어떤 나무들이 많아요? 소나무. 소나무가 맞나? 가본 거 맞아? 무슨 나무가 많아요? 참나무. 참나무과 식물들이 많습니다. 그 밑에 도토리 막 떨어져 있고 그래요. 그다음 밤나무도 보이고. 걔네들 다 양수와 음수 중에 뭐였어요? 음수였죠. 그러니까 그 숲은 극상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더 이상 식물의 집단이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자, 아무튼 다시 보고, 자, 희소종이에요. 희귀종이라고도 하는데 군집을 구성하는 개체군 중에 수가 가장 적은 종으로 대부분의 군집은 한 종의 우점종과 다수의 희소종으로 구성이 됩니다. 지표종, 특정 환경 군집에서만 발견돼서 그 군집의 특징을 나타내는 종으로 아까 이 지위류 설명했잖아요. 이 지위류는 대기오염, 특히 이산화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지위류가 잘 살고 있다가 주변에 공장이 지어지게 돼서 이 매연으로 이산화황이 나오게 되면 지위류가 사라지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산화황의 농도가 높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대기 중에 이산화황 오염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델바이스라는 것은 고산지대에서 서식을 해요. 그다음 핵심종, 우점종은 아니지만 군집의 구조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종입니다. 해조류를 먹고 사는 성게가 있고 성게를 먹고 사는 해달이 있어요. 당연히 얘가 뭐 생산자라고 하면 1차 소비자, 그다음 뭐 2차 소비자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개체수는 해달이 적겠죠. 이해돼요? 우리 생태 피라미드 기억나죠? 그래요. 자, 그런데 하필 해달의 숫자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달의 먹이인 성게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그럼 성게의 먹이인 해조류는 감소하겠죠. 해조류가 감소하면 해조류를 터전으로 삼고 있는 다른 생물들도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해달은 개체수가 많지 않아가지고 우점종은 아닐 수 있지만 이 생태계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핵심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군집에서 우점종을 결정을 할 건데 군집은 크게 식물군집이랑 동물군집이 있을 거예요. 식물군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곧 배우게 될 방형구법을 통해서 중요치란 숫자를 구해가지고 우점종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치의 숫자가 가장 높은 개체군이 우점종이 되는 거고 동물군집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가장 큰 개체군을 우점종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식물군집에서 우점종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방형구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맨 첫 시간에 선생님 소개했을 때 왼쪽 어깨에 매미 껍데기 달려 있었을 때 그거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산에서 식생 조사한다고 했었죠? 이 방형구법으로 한 건데 산에서 조사할 때는 가로 세로 10m 이상을 씁니다. 알겠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나무들, 풀들 어떤 종인지 뭐 이런 것들 다 조사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사용되는 방법인데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가로 세로 한 1m 이렇게 네모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지역에 뿌려둡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을 조사하면 되는데 어떻게 조사하느냐? 일단 밀도, 빈도, 피도를 구해야 돼요. 각 개체군마다. 밀도가 뭐였죠? 사는 면적분의 개체수죠. 그래서 전체 방향구 면적분의
특정 종의 개체수가 밀도. 그다음 빈도는 전체 방영구 숫자 중에 특정 종이 출현한 방영구의 숫자. 피도는 전체 방영구의 면적 중에 특정 종이 점유하는 면적으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체군의 밀도, 빈도, 피도를 구해요.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상대 밀도, 빈도, 피도를 구하는데 상대 밀도는 이렇게 구합니다. 조사한 모든 종의 밀도의 합분의 특정 종의 밀도. 상대 빈도는 조사한 모든 종의 빈도의 합분의 특정 종의 빈도. 상대 피도는 조사한 모든 종의 피도의 합분의 특정 종의 피도. 다 퍼센트로 바꾼 다음에 요거를 다 더해주게 되면 얘가 중요치인 거고 이 중요치가 가장 큰 게 우점종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런데 동물에서 우점종은 볼게요. 자, 빈도. 내가 여기 딱 설정을 했는데 빈도를 구하려다 보니까 얘들이 막 움직여요. 그러면 잘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럼 피도도 마찬가지. 동물들이 떼로 다닌다 생각해봐요. 여기 엄청난 양떼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봤더니 내가 잠깐 뭐 적는 사이 애들이 사라졌어. 그럼 피도를 잘 구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밀도가 가장 큰 개체군을 우점종으로 합니다. 대신에 밀도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면적이 일정한지 변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방영구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추세를 설명하자면 요 첫 번째 방영구법은 그동안의 수능에서 자주 나왔던 형태예요. 왜 수능 보니까 왜 인상을 쓰세요? 여러분들 수능 안 보잖아요. 그쵸? 이거는 맞지 않아요? 맞죠? 생명과학 수능 안 보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문제집이나 기출 풀 때는 분명히 수능 문제도 나올 거고 수능을 변형해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요거 방법도 설명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EBS에서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판매가 되는 내신 관련된 문제들이 요런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어가지고 두 개 다 설명하긴 할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럼 첫 번째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가로 세로 1m에 10칸씩 넣어놨어요. 그러면 얘 한쪽 길이는 몇이에요? 1m를 10으로 나눴으니까 0.1m. 그럼 가로 세로가 0.1m니까 여기의 면적은? 0.01. 오, 똑똑한데 면적도 구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나 됐는데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알겠죠? 면적을 구했어요. 됐나요?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총 몇 칸일까? 100칸이겠죠. 볼게요. 오, 똑똑한데 100칸이면 금방 알았어요.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림이 딱 한 개만 나왔어요. 그럴 때는 요거 하나를 방영구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일단 볼게요. 자, 밀도 전체 면적이 1m 제곱이고 잔디를 세볼게요. 잔디는 별표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24개죠. 그쵸? 그래서 밀도는 23m. 토끼풀은 26, 강아지 풀은 6개, 발행이는 4개이기 때문에 밀도가 이렇게 나와요. 됐나요? 그다음 빈도는 자 방영구의 특정 종이 나타난 방영구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잔디 세워볼게요. 하나, 둘, 셋. 얘가 2개가 나타났지만 하나의 방영구 안에 2개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얘를 하나로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19개.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토끼풀 요렇게, 강아지풀 이렇게 발행 이렇게 합니다. 자, 피도 구하려고 했더니 다행히 면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주냐? 잔디가 하나당 5cm 제곱을 차지하니까 어떻게 해요? 5cm 곱하기 24 개체하면은 120이 나오겠죠? 맞나요? 이렇게 해서 잔디의 밀도, 빈도, 피도, 토끼풀의 밀도, 빈도, 피도를 다 구합니다. 이제 뭘 구해야 돼? 중요치를 구하려면 상대 밀도, 빈도, 피도를 구해야 돼. 그러면 전체 합이 60, 전체 합이 50, 전체 합이 400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60분의 4, 60분의 6, 60분의 26, 60분의 24 하면은 얘네들의 각각의 상대 밀도가 나오겠죠. 됐나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수학적으로 조금 더 약간 감이 있으면 어차피 상대 밀도 피도니까 단위는 다 약분돼 안 돼? 약분 되겠네. 숫자만 잘 신경 써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다행히 이 책에서는 구해놨어요. 상대 밀도, 빈도, 피도 합이에요. 누가 제일 커요? 누가 제일 커요? 토끼풀이 제일 크니까 얘는 우점종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토끼풀이니까 토끼풀 군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잔디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많은데요 해가지고 토끼풀 잔디군락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점종은 중요치가 제일 큰 거 하나니까 토끼풀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됩니다. 근데 토끼풀이 뭐예요? 토끼풀이 뭐야? 네이클로버가 토끼풀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졸려 죽어가지고 눈이 막 잠기고 있는데 클로버 맞지? 토끼풀이 클로버예요. 알겠죠? 네이클로버는 왜 네잎이 될까? 돌연변이에요. 이제 얘네가 자라다 상처하거나 이러면 잎이 하나 더 자라면서 4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세이클로버의 그 꽃말은 뭐야? 행복. 그 다음에 네이클로버는 행운. 여러분들 네이클로버 찾으면서 세이클로버를 다 짓밟고 있죠. 행운을 찾기 위해 행복을 다 짓밟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슬픈 일 아니야? 그래서 굳이 행운을 안 찾아도 행복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알겠죠? 아무튼 그리고 인터넷에 여러분 쿠팡에 네이클로버 치면은 코팅해서 파는 거 알아요? 샀어? 그래요? 사가지고 선물로 줬어요? 얼마예요 그거? 1,000원? 그러면 그 10개 찾으면 10,000원이네? 오늘부터 찾으러 가야겠구만. 알겠지? 심심하면 딴 걸 보면서 식물도 보고 세이클로버도 보다가 네이클로버 보면은 잘 말려가지고 여러분들 쿠팡에 사업자 등록해가지고 파세요. 알겠나요? 그러면은 뭐 한 개 1,000원, 1,000원이야? 10개면은 얼마야? 10,000원. 그 100개면? 100개 언제 찾지?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직업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 그게 한 개 사는 것도 힘들지 않아요? 근데 그게 진짜 코팅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세이클로버 넓게 한 다음에 잎 하나 떼서 붙인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아, 그 안에 식물이 색이 변합니까? 썩어가고 있다는 거네. 그걸 왜 사냐고 너무 강력하게 물어보지 마요. 누군가는 행운을 돈 주고 사야 될 필요도 있겠지, 그치? 여러분 아직 로또 못하죠? 네. 선생님은 매주 합니다. 네. 이게 선생님이 유일한 행복이야. 그 뭐라고?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선생님이 나중에 봐봐, 우리 다 착하니까 저런 말 들어도 장난인지 알잖아. 근데 진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애는 갑자기 뭐야, 선생님의 유일한 행복이 자기래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나중에 그게 본인의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가 아, 이거는 뭔 일이 있다 해가지고 민원을 씁니다. 그럼 어떻게 돼? 나 선생님 잘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안 돼요. 선생님이 되게 힘들게 선생님 됐다고 얘기했나요? 선생님 임용고시 몇 번 보고 이렇게 얘기해줬어? 5번까지는 안 봤어요 아직. 선생님 대학도 옮기고 뭐 이런 거 다 얘기해줬나요? 서울대? 아, 서울대는 지금 서울대는 대학원 휴학 중인 거고. 선생님 원래 대학교 2번 다녔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선생님은 선생님을 하기 위해서 대학교 처음에 다니다 그만두고 다시 수능 보고 다시 공부해서 다시 사범대 가가지고 임용고시를 또 3번 봐가지고 이렇게 선생님이 된 거예요. 선생님 모든 인생이 다 선생님을 향해서 왔는데, 그치? 그 말 한마디에 선생님의 인생 와르르 무너뜨리면 안 돼요. 그리고 선생님은 공무원은 얘들아 20년을 해야지 연금이 나와. 근데 아직 선생님 20년 안 됐잖아.
여기서 바로 잘리게 되면 연금도 안 나와요. 알겠죠? 얘가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선생님 안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진도가 좀 느리긴 하지만 나중에 선생님이 삶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해 줄게요. 자, 아무튼 동일한 지역에 여러 개 방영구 설치를 하는 것인데 요 위에 거랑 아래 거 차이점이 있으니까 한 번씩 보세요. 일단 여러분 눈에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은 여기는 네모가 1개인데 여기는 몇 개예요? 4개입니다. 그래서 네모가 한 3개, 4개 이렇게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자, 보게 되면 요거 1개를 방영구라고 하는 거지 요 안에 하나하나를 방영구라고 하지 않습니다. 차이점은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방영구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밀도 보도록 할게요. 밀도는 전체 방영구 숫자 중에 방영구 면적 중에 특정 개체수니까 전체 면적이 1, 2, 3, 4, 9. 그다음 A종은 하나, 둘, 셋, 넷. 선생님도 픽사이 나면 웃기니까 여러분도 그냥 웃으면 되는데 선생님의 삶을 봐봐. 선생님 선생님 삶이 너무 슬퍼요. 봐봐. 그저께 보세요. 선생님 아침에 8시에 출근했습니다. 왜? 여러분들 그 생각의 온인가 뭔가 책 읽는 거 있잖아. 온. 아침에 책 읽는 거. 그렇죠. 그거 하느라고 여러분들 8시 20분까지 오니까 선생님 그거보다 일찍 왔겠죠. 8시 선생님 원래 9시 출근이잖아. 근데 무려 1시간이나 일찍 출근해가지고 뭐 했어요? 여러분들 지도하고 그다음 뭐 했어? 수업 4시간 5시간 하고 끝나자마자 이제 방과 후에 실험 또 열려가지고 2시간 또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제도 실험을 했어. 저녁에 또 남았지.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도 생각이 오는 거 뭐 해가지고 아침에 또 8시 왔어. 그럼 피곤할까 안 피곤할까? 피곤해서 삑사리가 많이 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생기부도 써야지. 그치? 여러분 과학 선생님 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하나의 실험을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일단 실험 뭐 할지 생각해야 되지. 그 다음에 실험 세팅해야 되지. 실험 세팅하고 뭐 해야 돼? 예비 실험 한번 해야 되지. 그 다음 여러분들 작성할 보고서 만들어야 되지. 이론 설명한 거 만들어야 되지. 그 다음 실험하지. 뒷정리하지. 생기부 여러분들 자료 내면 생기부 써줘야 되지. 너무 슬픕니다. 알겠죠? 다시 자, 그래서 이제 밀도 전체 면적 중에 지금 A종이 하나, 둘, 셋, 4개 나오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빈도가 문제입니다. 빈도 한번 보세요. A종이 나타난 방영구의 개수를 셉니다. 전체 방영구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4개. A종이 나타난 방영구는 하나, 2개입니다. 그래서 4분의 2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피도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피도를 구할 때는 대부분 여러분들한테 특정 조건을 줄 거예요. 그래서 피도를 구할 때 어떤 종이 방영구의 한 칸에 차지하게 되면 그 종이 출현한 면적을 모두 점유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이쿠치. 자, 그 다음 재채기를 했어요. 재채기는 목 위에서 일어나는 반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연수라는 말 대신 숨골이라는 거 쓰지만 이제 연수 반사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재채기를 했는데 얼굴이 왜 빨개졌어요? 부끄럽습니다. 그럼 교감신경이 활성화하게 되기 때문에 피부 근처에 혈관이 확장이 돼요. 알겠죠? 그런 것들을 나중에 곧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하다 말았어? 자, 그래서 피도를 보게 되면 전체 면적이 요거예요. 그런데 요거 한 칸의 면적이 몇이에요? 여기가 0.2, 0.2, 0.2, 0.2, 0.2니까 0.2 곱하기 0.2에서 0.04m 제곱이고 얘가 여기 나왔으면 이 칸을 다 차지한다고 가정했으니까 하나, 둘, 셋, 4개니까 지금 4 곱하기 0.04 그 전체 면적으로 나눠주게 되면 피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 밀도, 빈도, 피도를 다 더해가지고 중요치를 구했어요. 누가 가장 커요? C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우점종이 C다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군집 내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집 내 상호작용이니까 서로 다른 종으로 이루어진
개체군끼리, 즉 서로 다른 종끼리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 배워볼 거예요. 자, 군집 내에는 여러 개체군이 생활하기 때문에 군집을 구성하는 개체군 사이에 다양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경쟁, 분서, 포식과 피식, 공생과 기생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쟁이란 말이 사실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할 수가 있어요. 동일한 종 사이에, 즉 개체 사이에 경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체군 내부의 경쟁이라고 하는데, 같은 종 사이의 경쟁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종 내부에서 일어나는 경쟁이다 해서 종내 경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체군 사이의 경쟁, 즉 서로 다른 종끼리 경쟁이에요. 그래서 군집 내부 다른 종끼리의 경쟁을 뭐라고 하냐면 다른 종 사이의 경쟁이다 해서 종간 경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수능에서 표현되는 경쟁의 의미는 요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집 같은 거 풀 때 경쟁이라 하고 이제 수능 기출 문제가 나온다 하면 일반적으로 군집 내부의 경쟁인 종 사이의 경쟁인 종간 경쟁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하품하는 거 좋은데 선생님이 구강 구조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여러분 앞에서 수업하게 되면 여러분들 모습이 다 보이는데 하품을 할 때 하품하는 거 괜찮아요. 하품하는 목적은 뭐예요? 뭐가 부족해서? 산소가 부족하니까 자연스럽게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건데 그때 입을 쫙 벌리고 선생님이 구강 구조를 보면 좀 그렇겠죠? 알겠죠? 그래서 하품할 때는 입을 가리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종간 경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로 다른 종끼리 왜 경쟁을 하냐면 생태적 지위가 겹치기 때문이에요. 먹이도 겹치고 그 다음에 사는 곳도 겹치면 당연히 경쟁이 일어나겠죠. 이런 것들을 생태적 지위라고 하고, 생태적 지위가 유사한 두 종 이상의 개체군이 함께 살면 개체군 사이에서 한정된 자원이나 서식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종간 경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쟁 베타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경쟁해가지고 내쫓는 거예요. 내가 경쟁하는 지역에서 A종과 B종이 경쟁하고 있다가 A종이 이겨요. 그래서 B종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을 경쟁에서 베타시킨다 해가지고 경쟁 베타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개체군이 경쟁한 결과 경쟁에서 이긴 개체군은 살아남고 경쟁에서 진 개체군은 경쟁 지역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경쟁 베타의 원리라고 합니다. 경쟁이 일어났을 때 두 종이 계속 경쟁하면서 살 수도 있지만 어느 한 종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쟁 베타의 원리는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종의 집신벌레 경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기 집신벌레와 집신벌레가 있어요. 얘네들을 각각 단독 배양했을 때 이런 S자 모양의 생장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일단 S자 곡선을 그리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환경 저항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독 배양했을 땐 이 정도였어요. 근데 얘네들을 혼합 배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두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하나는 초반에는 집신벌레와 애기 집신벌레가 같이 살다가 이제 경쟁해가지고 얘가 완전히 이겨가지고 얘를 완전히 사라지게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종이 경쟁하던 지역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경쟁 베타의 원리가 적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런데 경쟁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게 되면 애기 집신벌레와 집신벌레가 같이 살고 있지만 단독 배양 시보다 환경 수용력이 어때요?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낮아졌습니다. 그럼 경쟁도 무엇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환경 저항으로도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교과서에는 그림을 가져왔는데 다시 볼게요. 자, 두 종을 함께 배양할 때 한 종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경쟁 베타의 원리에 적용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같이 살지만 좀 더 환경 수용력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경쟁을 하면서 계속 살고 있어서 경쟁 베타의 원리가 적용이 된 건 아니에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자, 분석. 자, 그래서 경쟁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주냐? 생태적 지위를 변화시켜 줍니다. 생태적 지위는 먹이와 서식지가 있었어요. 둘을 다 변화시킬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개체군들이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먹이, 서식지, 활동 시기, 산란 시기 등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게요. A종은 먹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고 그 다음에 서식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고 있어요.
비종도 먹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고 서식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이 겹치는 부분에서 경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먹이를 다르게 합니다. A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B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이를 다르게 먹어요. 사는 지역이 어때요? 겹쳐도 경쟁하는 지역이 사라졌기 때문에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먹이 분리라고 해요. 혹은 서식지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먹이는 그대로 먹어요. 그래서 먹이는 일부분 겹칠 수 있지만 얘는 어떻게 돼요? 서식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경쟁하는 지역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서식지 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먹이 분리는 먹이를 다르게 하는 거, 서식지 분리는 생활 공간을 다르게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알겠나요? 좋아요. 다음 시간에 그 예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